문제 1번. 굴 양식에서 채묘기 설치 시기는 1번 산란 후 1주, 2번 산란 후 2주, 3번 산란 후 3주, 4번 산란 후 4주. 정답은 2번. 굴 양식에서 채묘기 설치 시기는 산란 후 2주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이유는 굴의 알이 산란된 후 약 2주간은 해수 속에서 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들이 충분히 발육하여 안전하게 채묘기에 붙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산란 후 2주입니다. 만약 이보다 일찍 설치하면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들은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너무 늦게 설치하면 알들이 자연 속에서 흩어져 양식하기 어렵습니다. 1주나 3주, 4주의 경우는 각각 알의 발육 단계가 미숙하거나 이미 자연 해역에서 분산되어 채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제 2번. 피조개는 산란 후 약 몇 시간 만에 D형 자폐가 되는가? 1번 5시간 정도, 2번 10시간 정도, 3번 22시간 정도, 4번 48시간 정도. 정답은 2번. 피조개가 산란한 후 약 10시간 정도 만에 D형 자폐가 되는데 이는 피조개의 병아리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병아리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를 거쳐 D형 자폐라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5시간이나 22시간, 그리고 48시간은 피조개의 병아리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지만 D형 자폐가 되는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은 10시간 정도입니다. 문제 3번. 대합 양식장에 조이망 시설을 하는 주된 이유는 1번 구획 표시, 2번 도피 방지, 3번 오염 방지, 4번 성장 촉진. 정답은 2번. 대합 양식장에서 조이망 시설을 하는 주된 이유는 2번 도피 방지입니다. 조이망은 물고기가 도망치거나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어 양식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식 중인 생물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고 양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번 구획 표시는 조이망이 구분하는 역할은 하지만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3번 도염 방지와 4번 성장 촉진은 조이망 설치의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이들이 주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4번. 자연 상태에서 김의 성장 저고는 1번 4도 이하, 2번 5에서 8도, 3번 12에서 13도, 4번 15도 이상. 정답은 2번. 김은 온대 기후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로 그 성장에 이상적인 온도 범위가 있습니다. 정답인 2번은 김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저온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김의 세포 분열과 성장을 촉진하며 영양분 흡수와 광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1번은 너무 낮아서 김의 생장이 거의 멈춥니다. 3번, 4번은 온도가 너무 높아 김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김의 성장에 부적절한 환경 조건입니다. 문제 5번. 미역의 양성 중 어미줄의 시기별 수심 조절이 가장 알맞는 것은 1번 4, 5월은 1, 2m 수심층으로 올려준다. 2번 2, 3월은 4m 이하로 내려준다. 3번 12, 1월은 1m 수심층으로 둔다. 4번 10에서 11월은 4m 이하로 내려준다. 정답은 3번. 미역의 양성 중 어미줄의 시기별 수심 조절은 미역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정답인 3번 12, 1월은 1m 수심층으로 둔다는 겨울철에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에 얕은 수심에서 미역을 두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햇빛이 잘 들어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1번과 2번, 4번의 경우는 각각 봄, 겨울 초반, 가을 중후반에 미역을 깊게 내려두거나 얕게 올려두는데
이 시기에는 해수 온도나 조건이 적절하지 않아 미역의 성장이나 생육 상태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알맞은 방법입니다. 문제 6번. 대하 양식장에서 급이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탈피, 2번 공식, 3번 기형, 4번 잠입.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공식입니다. 급이량이 부족할 때 대하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몸이 작아지고 작은 크기의 껍데기를 여러 번 바꾸면서 공식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공식은 새끼 대하가 적은 양의 음식으로 인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탈피, 이것은 새 껍데기를 만들면서 정답은 D번 공식입니다. 급이량 부족으로 인해 대하 새끼들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작은 크기의 껍데기를 여러 번 바꾸면서 공식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탈피, 이는 새끼 대하가 성장하면서 큰 몸집을 감싸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급이량 부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3번 기형, 이것은 유전적 이상이나 환경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의 변이로 급이량 부족만으로는 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 잠입, 이는 대하가 외부 위협을 피하기 위해 흙 속으로 파묻히는 행동이며 급이량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잉어 양식에 필요 없는 곳은? 1번 친어지, 2번 산란지, 3번 섭이지, 4번 치어지. 정답은 3번. 정답은 섭이지입니다. 잉어 양식에서 친어지, 산란지, 그리고 치어지는 각각의 중요한 단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장소들입니다. 하지만 섭이지는 성어가 먹이를 먹고 자라는 곳으로 이는 주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식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섭이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친어지는 어린 잉어들이 처음으로 물속에서 살아가는 곳이며 산란지는 어미 잉어들이 알을 낼 때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치어지는 잉어가 태어나서 초기에 성장하는 중요한 단계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들 모두 양식에서 필수적입니다. 문제 8번. 자연에 있어서 호파래의 유주자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시기는? 1번 9월상 중순경 대조시의 아침, 2번 9월상 중순경 소조시의 저녁, 3번 5월상 중순경 대조시의 아침, 4번 5월상 중순경 소조시의 저녁. 정답은 1번. 해설 9월상 중순경 대조시의 아침이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가 선선하고 태양광선이 강하지 않아 호파래가 가장 활발하게 유주자를 방출합니다. 반면에 5월은 여전히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아 호파래의 활동이 덜 활발하며 저녁이나 소조시에는 일조량이 적어 유주자가 많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와 조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수화식양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번 양식생물의 성장이 빠르다, 2번 시설비가 적게 든다, 3번 양식장에 노화 현상이 없다, 4번 풍파의 영향을 안 받는다. 정답은 1번. 수화식양식의 장점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양식생물의 성장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수화식양식은 해저에 고정된 선이나 프레임을 설치하여 그 위에 양식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구조는 물고기나 조개류가 자연환경에서보다 더 많은 먹이를 섭취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시설비가 적게 드는 것은 털아우 양식이나 해상 양식과 같은 다른 방식에 더 해당하며 양식장의 노화 현상은 모든 양식 방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풍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강한 바람이나 파도가 양식물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 10번. 송어의 인공수정용 야코비 부화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번 유통식, 2번 폐쇄식, 3번 습식, 4번 침지식.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침지식입니다. 야코비 부화기는 송어의 인공수정을 위해 사용되며 이 부화기의 특징은 수컷과 암컷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특히 수컷의 정액을 쉽게 채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침지식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산란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 방식은 자연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산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1번 유통식과 2번 폐쇄식은 부화기의 종류 중 하나지만 송어 인공수정용 야코비 부화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번 습식은 일반적으로 부화 후 유니온이 움직이는 환경을 말하며 이 역시 야코비 부화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11번. 모래가 많은 장소는 못두개 가운데에 진흙을 다져서 넣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제방, 2번 케텔, 3번 코어, 4번 오버플로.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코어입니다. 못둑을 만들 때 모래가 많은 장소에서는 중앙에 진흙을 다져 넣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강벽 또는 코어라고 합니다. 강벽은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하며 동시에 못둑의 구조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1번 제방과 같은 용어는 큰 범위에서 물을 가두는 데 사용되므로 여기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2번 케텔은 물이 모여들게 하는 부분이고 4번 오버플로는 물이 넘치도록 하는 구조물로 문제의 정답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12번. 알바지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부화한 후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린다. 2번 부화한 후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린다. 3번 부화한 후 바로 걷어서 햇빛에 말린다. 4번 부화한 후 10일 후에 씻어서 햇빛에 말린다. 정답은 1번. 알바지는 부화한 후에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알바지를 청결하게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건조나 열 손상을 방지합니다. 햇빛에 말리는 것은 옵션이 3, 4에서 제한되지만 햇빛 노출은 알바지가 쉽게 마르거나 손상될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리 방법은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13번. 냉장 그물발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가능한 어기를 연장하려고. 2번 개병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발을 교체하려고. 3번 우량 품종을 생산하려고. 4번 어장의 밀식을 방지하려고. 정답은 3번. 냉장 그물발은 주로 어류의 성장을 돕거나 어장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우량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유는 냉장 그물발이 특정 품질이나 유전적인 특성을 가진 어류를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실제 냉장 그물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어기를 연장하거나 갯병 피해에 대응해 발을 교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도 어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어류의 과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올바른 답변입니다. 따라서 불량 품종을 생산하려고는 냉장 그물발의 주요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14번. 말목식 굴 양식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수심 10m 이상 되는 고요한 내만의 설치.
2번 적은 재료로서 많은 생산을 올릴 수 있게 고안한 방법. 3번 오풍파가 조용한 내만에서 간조시 수심이 4m 내외 되는 곳에 시행. 4번 폐저가 비교적 단단한 곳에 채묘 시기에 돌을 넣어 양성하는 방법.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말목식 굴 양식법은 조용한 내만에서 간조 때 수심이 약 4m 정도 되는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굴의 성장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하면서도 재료와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1번과 2번 보기에는 말목식 양식법이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목식 양식은 깊은 바다보다는 풍파가 적고 간조 때에도 물이 잠겨있는 내만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재료를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계되었지만 이는 수심이나 위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번 보기의 해저가 단단한 곳이라는 설명은 말목식 양식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굴 양식보다는 다른 종류의 해양 양식 방법에서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어란 운반 시 잘못된 것은? 1번 얼음을 넣어 운반한다. 2번 봄, 겨울에 수온이 낮은 시기를 택하여 운반함이 좋다. 3번 송어는 발한 후 4-5일 전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4번 호포장은 많은 구멍을 뚫어 공기가 잘 유통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란을 운반할 때는 공기의 유통보다는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구멍이 있는 포장재는 습기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 어란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얼음을 사용하면 열을 차단해 어란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이나 겨울 같은 시기에는 물의 온도가 낮아 어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사실관계 오류입니다. 송어의 어란은 실제로는 수정 후 4-5일 이내에 운반이 가능하며 발한 전까지 너무 일찍 운반하면 어란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4번입니다. 문제 16번. 잉어의 종묘 6cm 이상과 이하를 선별하려면 선별기 채눈의 적당한 크기는? 1번 1cm, 2번 2cm, 3번 3cm, 4번 6c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즉 2cm입니다. 선별기의 채눈 크기는 잉어의 크기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채눈이 너무 작다면 큰 물고기도 통과해서 정확한 크기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채눈이 너무 크면 작은 잉어가 통과할 수 있어 목표 크기의 잉어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cm는 큰 물고기는 걸러내고 작은 물고기는 통과시키면서 정확한 선별이 가능합니다. 문제 17번. 실뱀장어가 하구에 많이 올라오는 시기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해수의 수온이 8에서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기. 2번 하천과 연안 바다와의 수온차가 가장 적을 때. 3번 해가 질 때부터 간조시 또는 조금 때. 4번 해가 질 때부터 만조 때. 정답은 3번. 실뱀장어가 하구에 많이 올라오는 시기는 주로 해수가 차가운 겨울철이며 이때 실뱀장어는 수온이 낮은 간조 또는 절조 시간대를 이용하여 상류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3번 해가 질 때부터 간조시 또는 조금 때는 실뱀장어의 이동 패턴과 가장 잘 맞아떨어집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실뱀장어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은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실뱀장어가 하구로 내려와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서식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뱀장어는 주로 겨울철 저수온과 간조 또는 절조 시간대를 이용해 상류로 올라오므로 3번이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문제 18번. 참돔의 자어가 운동력과 시각이 발달하는 시기는 부화 후 언제부터인가? 1번 3, 4, 1 2번 5, 6, 1 3번 7, 8, 1 4번 9, 11 정답은 2번. 참돔의 자어가 운동력과 시각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부화 후 5, 6일째부터입니다. 이 시기에 참돔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먹이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초기 단계인 3, 4일 동안에는 주로 부화 직후의 발육 단계에 해당하며 아직 완전한 운동 기능과 시각 능력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7, 8일이나 그 이후에도 참돔은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지만 이때부터는 이미 초기 발달 단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인 5, 6일입니다. 문제 19번. 방어의 종묘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3, 4월에 잡히는 5g 내외의 것. 2번 7, 8월에 잡히는 100g 이상 되는 것. 3번 5, 6월에 잡히는 8에서 50g 되는 것. 4번 9, 10월에 잡히는 130g 이상 되는 것. 정답은 3번. 방어의 종묘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입니다. 방어의 종묘는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잡히며 크기는 8g부터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시기와 크기는 방어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면 맛과 식감이 좋습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각각 시기가 너무 일찍, 크기가 너무 크고 늦게 잡히기 때문에 종묘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20번. 산란기가 되면 결혼색을 나타내고 수컷은 주둥이 모양이 구상으로 굽어지는 고기는? 1번 연어 2번 은어 3번 뱀장어 4번 잉어 정답은 1번. 정답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산란기를 맞이하면 색깔이 변하고 특히 순놈의 주둥이는 구부러진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특징들은 연어가 다른 물고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은어, 뱀장어, 잉어는 각각 산란기에 특유한 변화가 있지만 주둥이가 구부러지는 특징은 연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올바른 답은 연어입니다. 문제 21번. 조개와 속살이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은? 1번 기생 2번 상호부조 3번 포식 4번 편리공생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편리공생입니다. 조개와 속살이개 사이의 관계에서 조개는 속살이개가 제공하는 공간을 이용하여 보호를 받지만 이 과정에서 속살이개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생관계인 편리공생을 형성합니다. 기생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관계로 여기서 조개가 속살이개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부조는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인데 이 경우 조개만 혜택을 봉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식은 한쪽이 다른 쪽을 먹어치우는 관계로 조개와 속살이개 사이에는 이런 공격적인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문제 22번. 다음 동물 중 가장 광염성인 것은? 1번 전복 2번 진주조개 3번 가리비 4번 바지락 정답은 4번. 바지락이 가장 광염성인 동물이라는 정답은 바지락이 어둠에서 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염성 생물은 몸속에 있는 화학물질을 만나서 빛을 내는데 이 특징은 바지락에게 가장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복, 진주조개,
가리비도 일정 부분 광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바지락보다 약합니다. 따라서 바지락이 이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광염성을 보입니다. 문제 23번. 식물성 플랑크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번 규조류, 2번 차축조류, 3번 편모조류, 4번 접합조류. 정답은 1번. 정답은 규조류입니다. 규조류는 바다와 호수 등 수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랑크톤 중 하나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조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빠른 번식력과 다양한 환경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축조류와 편모조류도 중요한 플랑크톤 종류이지만 규조류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접합조류는 주로 해변 부근이나 연안 지역에서 발견되며 식물성 플랑크톤 전체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규조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4번. 장수고래라고도 하며 두장이 체장의 4분의 1이 되고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포획이 금지된 고래는? 1번 참고래, 2번 대왕고래, 3번 귀신고래, 4번 긴수염고래. 정답은 4번. 긴수염고래가 정답입니다. 긴수염고래는 체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두장으로 인해 장수고래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 해역에서 발견되는 널리 분포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래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래는 두장의 비율이 4분의 1이 아니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왕고래는 사실상 폭염으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없으며 귀신고래는 두장의 길이가 체장의 약 30%로 4분의 1보다 더 긴 편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종류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는 어류는? 1번 틸라피아, 2번 버들붕어, 3번 칠성장어, 4번 황쏘가리.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황쏘가리입니다. 황쏘가리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특별한 어종으로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틸라피아는 외래어종으로 버들붕어와 칠성장어는 아직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어류는 황쏘가리처럼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26번. 보통 때는 해양에 살다가 산란할 때에는 강으로 올라오는 올림회유를 하는 어류는? 1번 뱀장어, 2번 송어, 3번 숭어, 4번 멸치. 정답은 2번. 정답은 송어입니다. 송어는 어린 시절에는 강에서 성장하다가 성체가 되면 바다로 나가 생활합니다. 그러나 산란기를 맞이하면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올림회유를 나타냅니다. 반면 뱀장어는 바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체가 되면 강으로 오르는 하강회유를 합니다. 숭어는 주로 바다에서 산란을 하는 종류이고 멸치 역시 대부분의 생애 동안 해양에 거주하며 산란도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어류는 올림회유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 27번. 어류의 성장기에 있어서 후기 자어기를 설명한 것은? 1번 부화 직후에서 노란 자위를 흡수할 때까지의 시기, 2번 종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기로 반문과 색채가 나타나는 시기, 3번 노란 자위 흡수 후부터 지느러미의 가지와 연조의 정수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기, 4번 체형이나 반문, 색채 등은 성어와 같으나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시기. 정답은 3번. 해설,
후기자어기는 어류가 성장하면서 노란 자위를 모두 흡수하고 지느러미의 가지와 연조의 정수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어린 물고기가 완전한 형태로 발달하지만 여전히 성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1번은 초기 자어기, 즉 부화 직후부터 노란 자위를 흡수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이는 후기 자어기가 아닙니다. 2번은 중기 자어기에 해당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종의 특징이 나타나고 반문과 색채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후기 자어기는 아닙니다. 4번은 성어와 비슷한 체형이나 반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이는 전반적인 성장 단계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의 가지와 연조가 정해지는 시기를 설명하지 않아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후기 자어기는 어린 물고기가 외형적으로 거의 성체와 유사하게 발달했지만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중간 단계를 의미합니다. 문제 28번. 연골어류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턱이 없다. 2번 비늘이 잘 발달되어 있다. 3번 전부 앞감 딱지를 가진다. 4번 일반적으로 방패 비늘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일반적으로 방패 비늘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연골어류는 대부분 방패 비늘이라는 특별한 비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늘은 내부에 뼈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고 외부에는 견고한 코팅으로 되어 있어 보호 기능을 합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은 틀린 이유입니다. 연골어류는 대부분 턱이 있으며 비늘이 발달하지 않은 종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골어류가 아케이셈 딱지를 가진 것은 아니며 이 표현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골어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방패 비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9번. 다음 어류 중 태생종인 것은 1번 청어, 2번 망상어, 3번 대구, 4번 감성돔. 정답은 2번. 망상어가 태생종인 이유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자라는 어류이기 때문입니다. 청어, 대구, 감성돔은 대부분 일본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어 번식한 어종으로 완전히 한국의 해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아닙니다. 망상어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망상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태생종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30번. 조개류의 이동성에 대한 것 중 가리비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발을 신축시켜 이동한다. 2번 분비물질로 풍선을 만들어 그 부력으로 이동한다. 3번 폐각을 개폐시켜 그 반동으로 이동한다. 4번 고착 또는 부착하여 이동하지 못한다. 정답은 3번. 가리비의 이동 방식은 폐각을 개폐하면서 반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가리비는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팔다리를 빠르게 움직여 폐각 사이를 벌리고 닫음으로써 그 힘의 반동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발로 이동하거나 부력을 이용한 이동은 조개류 특성상 불가능하며 고착되어 이동하지 못하는 것도 가리비의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1번. 해조류의 생장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1번 인산염과 칼륨, 2번 질산염과 요오드, 3번 질산염과 철분, 4번 질산염과 인산염. 정답은 4번. 질산염과 인산염은 해조류의 생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질산염은 식물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며 인산염은 에너지 생성 및 세포 구조 형성 등 다양한 생명활동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해조류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반면에
요오드와 철분도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그 중요성은 질산염과 인산염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칼륨 역시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해조류의 생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질산염과 인산염입니다. 문 제32번. 한천의 원료로 쓰이지 않는 해조류는 1번 꼬시래기, 2번 비단풀류, 3번 감태, 4번 오뭇가사리. 정답은 3번. 한천은 주로 해조류에서 추출된 젤라틴 성분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이때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해조류에는 꼬시래기, 비단풀류, 오뭇가사리 등이 있습니다. 감태는 이러한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들인 꼬시래기, 비단풀류, 오뭇가사리는 모두 젤라틴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한천 제조에 적합하지만 감태는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며 젤라틴 성분이 거의 없어 한천 원료로서 부적합합니다. 문 제33번. 분포상 지리적 차이로 기본종과 차이가 생겼을 때 붙이는 이름은 1번 송명, 2번 아송명, 3번 아종명, 4번 과명. 정답은 3번. 정답은 아종명입니다. 아종명은 같은 종 내에서 지리적 위치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생겨 새로운 이름으로 구분할 때 사용됩니다. 기본종과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개체군 사이에 유전적 차이와 적응형 변화가 있을 때 이들을 아종으로 구분하고 이를 명명하는 것이 바로 아종명입니다. 송명, 다송명, 그리고 과명은 각각 더 큰 범위의 분류 단계에서 사용되며 문제에서 언급된 지리적 차이로 인한 종 내부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제34번. 수산생물을 생태적으로 분류하는데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은 1번 부유생물, 2번 표층생물, 3번 유형생물, 4번 저서생물.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표층생물입니다. 수산생물을 생태적으로 분류할 때 주요 기준은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유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밀려다니는 동식물입니다. 유형생물은 자신의 힘으로 수중을 이동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서생물은 바닥에 붙어 사는 동식물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표층생물이라는 용어는 생태학적 분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표층은 해수면 근처를 의미하므로 이는 수중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표층생물은 잘못된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제35번. 다음 중 정원동물에 속하는 것은 1번 대구, 2번 상어, 3번 고래, 4번 꽃게. 정답은 3번. 정답은 고래입니다. 정원동물이란 몸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고래는 척추동물 중에서 대표적인 정원동물로 완전한 육상 생활을 하지 않아도 신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인 대구와 꽃게는 물고기나 갑각류로서 체온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온동물로 분류됩니다. 상어 역시 물고기로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바뀌므로 정온동물이 아닙니다. 문 제36번. 다음 중 물곰팡이의 효과적인 예방약제는 1번 테라마이신, 2번 후란다스-10, 3번 말라카이트 그리인, 4번 머큐로크롬. 정답은 3번. 말라카이트 그린은 물곰팡이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곰팡이나 박테리아에 대한 항생제 작용으로 알려져 있어
물고기의 피부나 내부 장기에 생기는 곰팡이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테라마이신은 주로 세균성 눈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물곰팡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프란다스-10은 대개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제로 물곰팡이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머큐로크롬은 주로 외상 부위의 소독에 사용되며 곰팡이나 세균 감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약제들은 물곰팡이 예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 제39번. 복부 종양이란 어떤 증상인가? 1번 복부에 복수가 가득 차 팽만된 증상. 2번 복부에 가스가 가득 찬 증상. 3번 장만이라 하며 산란곤란증을 일으키는 증상. 4번 복부의 효모의 발효작용으로 위가 팽만된 증상.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복부 종양이란 주로 장기에 생긴 혹이나 비정상적인 조직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통증을 동반하며 식사 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만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복수가 쌓여 팽창하거나 가스가 차서 불편한 증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종양의 직접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4번은 효모 발효와 관련된 증상으로 복부 종양과는 무관합니다. 문 제40번. 무지개 송어의 경우에 부족 시 성장이 억제되고 뼈가 굽어져서 기형이 되는 것은? 1번 비타민 C, 2번 비타민 A, 3번 비타민 B2, 4번 비타민 B12. 정답은 1번. 무지개 송어의 성장을 억제하고 뼈가 굽어져 기형이 되는 원인은 비타민C 부족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물고기에게 있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골격 형성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뼈가 약해져 굽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이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골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비타민 B2와 B12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은 주로 에너지 대사나 혈액 생성과 관련이 있어 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지개 송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타민 C입니다. 문 제41번. 이 종의 동물이 상호작용해서 무독성이 되는 작용은? 1번 기량작용, 2번 협력작용, 3번 영양작용, 4번 혐기작용. 정답은 1번. 정답은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작용이란 두 가지 독성 물질이 함께 작용할 때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결국에는 독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동물이 상호작용해서 무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량작용을 의미합니다. 협력작용, 영양작용, 혐기작용은 각각 서로 다른 작용 방식으로 독성 물질들이 함께 작용할 때 더 강한 독성을 일으키거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무독성이 되는 상호작용과 맞지 않습니다. 문 제42번. 염분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수중의 염분이 변화하기 쉬운 곳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연안과 기수구역, 2번 연안과 원양구역, 3번 원양과 심해구역, 4번 심해와 해저구역. 정답은 1번. 염분이 생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염분 변화가 많은 곳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안과 기수구역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강물의 유입이나 조성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염분 농도가 쉽게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염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반면
연안과 원양구역은 각각 염분 변화가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을 의미하므로 옵션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심해와 해저구역은 대부분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깊고 폐쇄된 환경이라서 염분 변화가 적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연안과 기수구역입니다. 문 제43번. 다음 중 산소 용존량이 높은 물속에서 사는 것은? 1번 뱀장어, 2번 미꾸리, 3번 송어, 4번 블루길. 정답은 3번. 정답은 송어입니다. 송어는 깨끗하고 산소가 많은 물에서 잘 살아가는 종류의 생물입니다. 반면 뱀장어, 미꾸리, 그리고 블루우길은 비교적 산소 부족에 덜 민감하거나 더러운 물에서도 잘 견디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송어가 가장 산소 용존량이 높은 환경을 선호합니다. 문 제44번. 다음 중 수중에서 산소 결핍에 가장 약한 동물은? 1번 갑각류, 2번 우패류, 3번 해멸류, 4번 어류. 정답은 4번. 정답은 어류입니다. 어류는 수중에서 산소를 직접 물에서 빼내 호흡해야 하기 때문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갑각류와 폐류는 폐나 특수한 조직을 통해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견딜. 정답은 어류입니다. 어류는 물에서 산소를 직접 빼내서 숨쉬기 때문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갑각류와 폐류는 특별한 방법으로 산소를 얻거나 공기를 통해 숨을 쉴 수 있어 더 견딜 수 있습니다. 해멸류도 비교적 적은 양의 산소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류보다는 덜 영향을 받습니다. 문 제45번. 작은 용기 속에 많은 수의 활어를 운반할 때 수질 관리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용존산소 보충, 2번 먹이 투여, 3번 pH 유지, 4번 염분 유지.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용존산소 보충입니다. 활어를 운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속에 있는 산소 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활어는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질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어류들이 질식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번 먹이 투여, 3번 pH 유지, 그리고 4번 염분 유지도 어류 건강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들보다는 용존산소의 보충이 더욱 시급하고 결정적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활어를 운반할 때 산소 공급 부족은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문 제46번. 해양 관측 시 수심별 수온 측정에 주로 사용하는 온도계는? 1번 최고 최저 온도계, 2번 봉상 온도계, 3번 방압 및 피압 전도 온도계, 4번 해수용 자기 온도계. 정답은 3번. 정답은 방압 및 피압 전도 온계입니다. 이 온도계는 해양에서 수심별로 정확한 수온을 측정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온도계들보다 방압과 피압 기술을 이용해 압력 변화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여 깊은 곳에서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최고 최저 온도계는 일정 시간 동안의 최고와 최저 온도만 기록하는 것이므로 수심별로 구체적인 수온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봉상 온도계는 주로 대기 중에서 사용되며 해수에 직접 담가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수용 자기 온도계는 자기장의 변화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수온을 측정하지만 방압 및 피압 전도 온도계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문 제47번. 일반 해수용 아카누마식 비중계의 비중 범위는? 1번 1.0007.010, 2번 1.0007.020, 3번 1.020-7.030,
4번 1.0001.030.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즉 1.020-1.030입니다. 일반 해수용 아카누마식 비중계는 주로 살라민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해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데 이 범위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너무 좁거나 넓어서 특정 조건의 해수만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번과 2번은 일반 해수의 비중이 높은 부분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4번은 범위가 너무 넓어 정밀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 제48번. 다음 중 해수에서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 영양염류는? 1번 규산염, 2번 질산염, 3번 인산염, 4번 칼륨염. 정답은 4번. 해수에서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 영양염류는 4번 칼륨염입니다. 규산염, 질산염, 인산염은 해양 생물의 성장과 번식에 필수적인 영양분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질소와 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빛을 받아 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칼륨은 해양 생태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다른 세 가지 영양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므로 그 부족이 생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문 제49번. 포렐 수색계는 몇 단계의 색으로 되어 있는가? 1번 7단계, 2번 9단계, 3번 11단계, 4번 13단계. 정답은 3번. 포렐 수색계는 물의 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로 11개의 서로 다른 색상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척도는 주로 빨강과 갈색 계열의 색상을 포함하며 각 단계가 물의 오염 정도나 탁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1단계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포렐 수색계의 정확한 구성 단계와 일치하지 않아 불일치합니다. 문제 50번. 공기 중의 산소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중 용존 산소량은? 1번 20분의 1 정도이다. 2번 30분의 1 정도이다. 3번 40분의 1 정도이다. 4번 50분의 1 정도이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공기 중의 산소량에 비해 수중 용존 산소량은 대략 3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는 물 분자와 산소 분자의 상대적인 용해도 때문인데 산소는 물에 비교적 잘 녹지만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매우 높아서 그 비율이 작게 나타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른 옵션들은 이 비율을 잘못 이해하거나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 51번. 해수는 담수보다 pH 변화가 어떠한가? 1번 적다. 2번 크다. 3번 일정한 관계가 없다. 4번 똑같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적다입니다. 해수는 담수보다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덜하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바닷물에 많은 양의 염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어 pH가 더 안정적이고 중성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수는 일반적인 담수보다 산도나 알칼리도가 덜 느껴지게 됩니다. 2번, 3번, 4번은 틀린 이유로 해양 환경에서 염분의 존재는 pH를 안정화시키므로 pH 변화가 더 크다거나 일정한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수와 해수 간의 pH 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문제 52번. 경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적정 용액은? 1번 케코 3, 2번 EBT, 3번 EDTA, 4번 HCl.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EDTA입니다. 경도를 측정할 때 EDTA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속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1번 케코, 3화 2번 EBT는 경도 측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4번 HCl은 염산으로, 이는 pH 조절 등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므로 경도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53번. pH 지시지를 어떤 용액에 넣었을 때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다면 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1번 약한 산성, 2번 강한 산성, 3번 약한 알칼리성, 4번 강한 알칼리성. 정답은 2번. pH 지시기의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이는 매우 낮은 pH 값을 나타내므로 해당 용액이 강하게 산성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강한 산성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약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경우 pH 지시기의 색깔 변화는 진한 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액에서는 pH 지시기가 다른 색상으로 바뀝니다. 문제 54번. 야외의 현장 조사에서 많이 이용하는 영양염류 분석의 측정 방법은? 1번 비탁법, 2번 비색법, 3번 용량법, 4번 중량법. 정답은 2번. 정답은 비색법입니다. 비색법은 샘플 속의 특정 물질이 빛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측정하여 그 물질의 양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특히 현장에서 간편하게 영양염류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비탁법, 용량법, 그리고 중량법은 각각 다른 분석 기술로 비색법만큼 현장 조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탁법은 용액의 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용량법과 중량법은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재료의 양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방법들은 현장 조사에서 영양염류 분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55번. 용존 산소량 측정에서 반응의 종점을 확정시키는 지시약은? 1번 티오황산나트륨, 2번 단백질, 3번 탄산마그네슘, 4번 녹말. 정답은 4번. 용존 산소량을 측정할 때 종점을 확정시키는 지시약은 녹말입니다. 녹말은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며 용액의 투명도 변화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옵션인 티오황산나트륨, 단백질, 탄산마그네슘은 각각 산화환원 반응이나 중화 반응 등과 관련된 물질로 용존 산소 측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56번. 일반적으로 수산생물이 수중 온도에 따라 동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경우는? 1번 저온, 2번 고온, 3번 저온, 4번 항온. 정답은 2번. 수산생물들이 동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경우는 주로 고온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고온에서는 물속의 산소가 줄고 생물들의 체내 대사작용이 활발해져서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온은 수산생물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저온이나 저온, 항온에서는 생물의 신진 대사작용이 느려져서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이러한 온도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수산생물에게 비교적 안전한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고온이 가장 위험하고 다른 옵션들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문제 57번. 바퀴벌레나 물벼룩이 양만장에서 대량 발생하면 수색이 황색 내지 황갈색으로 변하며 뱀장어에게 위험을 준다. 이들이 대량 번식하면 뱀장어에 좋지 않은 이유는? 1번 치어에게는 먹이가 되어도 성어에게는 먹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
2번 수색 변화로 태양광선의 투과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분비한 유독물질로 뱀장어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 3번 D들이 분비한 유독물질로 뱀장어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 4번 용존산소의 소비량이 급증하여 산소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바퀴벌레나 물벼룩이 대량 번식하면 그들이 호흡하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뱀장어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나 물벼룩이 대량으로 번식하면 그들이 호흡하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뱀장어에게 필요한 산소가 줄게 됩니다. 1번은 틀린 이유는 바위. 정답인 4번은 바퀴벌레나 물벼룩이 대량 번식하면 그들이 호흡하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뱀장어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위 색깔이 변하는 것은 바퀴벌레나 물벼룩이 대량 번식하면서 생기는 현상일 뿐 태양광선의 투과를 억제하거나 유독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1번은 틀린 이유는 치어에게 먹이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문제와 관련성이 없으며 뱀장어에게 직접적으로 해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과 3번도 바위 색깔 변색이나 유독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은 주된 원인이 아니며 산소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 58번. 산소가 부족된 수중에는 현기성 세균이 작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때 유독 물질로 분해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황화물, 2번 염소물, 3번 메탄, 4번 황화수소.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염소물입니다. 현기성 세균이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그 중에는 황화물, 메탄, 그리고 황화수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염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생성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산소와 함께 존재하거나 다른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현기성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는 염소가 주요히 생성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옵션인 황화물, 메탄, 그리고 황화수소는 모두 현기성 세균의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문제 59번. 다음 중 양식장의 바닥깔이 목적과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바닥에 딱딱해진 조개류 양식장의 저지를 연하게 한다. 2번 환원 상태인 저지를 갈아주어 산화를 촉진한다. 3번 잘피류, 종밑 등의 유해 생물을 제거한다. 4번 양식장 내의 해수의 유동을 저해하고 있는 퇴적된 퇴사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 바닥가리는 양식장을 관리할 때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바닥의 상태를 개선하여 해양 생물들이 더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정답인 4번은 바닥가리의 목적과 효과와 맞지 않습니다. 바닥가리는 주로 딱딱해진 바닥을 연하게 하여 유해한 식물을 제거하여 해양 생물들이 더 잘 자라도록 돕고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저지를 갈아 산소 공급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4번은 양식장 내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퇴사를 제거하려는 목적이므로 바닥가리가 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닥가리는 물 흐름 개선보다는 바닥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60번. 물의 유동 환경의 개선 방법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1번 수중암초의 폭파, 2번 와동초, 3번 골파기, 4번 물길독.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수중암초의 폭파입니다. 물의 유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물길을 확장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중암초를 폭파하는 것은 오히려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와동초, 골파기,
그리고 물길둑은 물의 흐름을 개선하거나 방향을 조절하여 유속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물의 유동 환경 개선에 적합한 방법입니다.